자, 이번 순서는 아침에 매일경제만 갖고 있는 순서, 신문 대 신문입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다룬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합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신문 대 신문, 오늘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두 개의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문 대통령 포용 국가 당위성 강조했다. 어제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입니다. 반면에 조선일보, 소득 주도 성장 실패 언급 않고 예산 확대 얘기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어제 시정연설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새롭게 경제 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지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저 내용에 대한 신문들의 평가. 통상 일면에서는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안쪽 신문면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평가들을 그리고 분석을 실는데 그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여기 보시죠. 불평등 키운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 소득 성장 포기론에 일축했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네요. 그리고요. 포용 국가 당위성 강조한 문 대통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내용도 보죠. 2%대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 높아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 역할 필요.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고 동아일보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조선일보 기사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문 대통령 경제 성장의 세계가 찬탄. 그러자 야당 현실 모르는 연설에 통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 더 보죠. 문 대통령 과거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 재정이 적극 역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 조선일보는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패 언급 않고 일자리 복지 예산 확대 강조했다. 전문가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밖엔 쓰나미 몰려오는데 선장이 선원들 문제만 보는 셈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네 분께 공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신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봤는데요. 어느 쪽 신문 기사에 좀 더 공감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윤경호 의원부터 듣겠습니다. 예, 저는 뭐 어제 상황에서는 동아일보의 보도 방향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잘 전달이 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조선일보처럼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제 한 연설이 어떤 취지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안 시정연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정부가 짠 예산안 470조 5천억 원을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또 어떤 부분에 돈을 더 많이 쓰려고 하는지 왜 전년도보다 9.7%나 더 늘린 예산을 짜서 이렇게 재정에서 돈을 많이 쓰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할 기회가 몇 번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연두교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대통령이 올해 제가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국민에게 밝히는 거. 그다음에 가을에는 예산안을 내년에 이렇게 짰는데 경제정책을 이렇게 풀어가겠습니다라고 밝히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 시정연설이나 또는 새 국정연설에서는 앞으로의 사실은 비전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는 조선일보가 지적한 것처럼 이러이러한 정책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조금 더 필요해 보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코너가 한 신문사만 선택하라고 하시니까 예. 동아일보를 선택을 그래도 합니다만, 좀 더 공감이 가요. 합니다만 예. 아마 70대 30 정도 동아일보 기사의 내용 중에 예. 보완이 좀 됐으면, 그러니까 아. 대통령의 연설 중에 보면 예. 소상공인이나 또는 그 피해를 본,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의 부작용 또는 예.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예. 어려움을 겪은 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같이 보도를 하면서 예. 집권 2년 차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서 이미 표방하고 있던 그런 정책을 후퇴할 수 없고 또 그걸 반대할 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뭐 당연한 연설의 방향인데 예. 초기에 그로부터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예. 짚고 넘어가는 언론의 태도도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예. 지금 동아일보 기사는 전체적으로 예. 대통령의 연설을 그대로 릴레이하고 또 그거를 강화하는 기사만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조선일보처럼 현실을 모르는 뭐 연설에 통탄을 했다 이런 예. 식의 그 야당의 약간 좀 정치적인 문제 제기를 실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봐서 동아일보 그런 기사를 비중을 동아일보 선택했습니다. 기사에 한 70%, 조선일보 기사에 한 그렇습니다. 30% 정도 주셨네요. 자, 지금 두 분 남으셨는데 혹시 조선일보 기사에 공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두 분 중에? 이재진 교수님. 예, 그 먼저 좀 듣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연설안을 예. 설명하는 이번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보았을 때 예. 사실은 연설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편성을 해서 예. 금년도 집행을 한 성과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을 좀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치적 수사로서 예. 크게 이제 그 헤드라인을 예. 문 대통령 경제 성장의 세계가 찬탄, 야당은 통탄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쉽게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뽑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설을 할 때는 예산안, 특히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연도에 어떻게 사용됐고 그 부족한 부분과 관련돼서 내년도에는 어떤 것들은 저희가 보완할 것이고 또 내년도에 포용 성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큰 그림으로 봐서 포용적 성장에 너무 큰 화두를 두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선일보의 기사에 더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뭐 앞서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조선일보가 말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면서 내가 잘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찬탄했다 뭐 이런 취지로 한 건 아니고요. 경제 성장을 쭉 역사적으로 이어왔던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칭찬하고 수출이 있다.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 한 그 중점적인 내용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함께 가는 성장 그리고 예산안이 그런 함께 가는 성장에 있어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역설했던 부분이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소득 성장론 관련해서 뭐 포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책 실패에 관련돼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내년 예산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림 그리고 대북 관계에 관련된 그림 이런 걸 아울러서 예산들이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쓰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신문 대 신문을 다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3대 1의 정도의 비중이 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기사로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경향신문이군요. 숙명여고 쌍둥이 1학년 때도 시험 문제 유출.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경찰 자택 압수수색에서 실물 증거 확보. 메신저 대화 내용도. 그리고요. 시험 사흘 전 학교 참고서 문장 주고받아 수능 전에 이번 수능 전에 수사 종료하겠다. 새로운 의혹이 또 나왔군요. 1학년 때도 시험 문제 유출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경향신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라박 소식이자 우리와 또 관련된 내용.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아베 총리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매일경제 이면입니다. 아전인수 아베. 제가 잘못해서 아베라면서 아베인수라고 읽을 뻔했습니다. 아전인수 아베. 강제징용 아닌 임금 노동자. 이건 또 무슨 해석입니까? 강제징용이 아니라 임금 노동자다. 그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배상 판결에 일정부 조직 대응. 아베 자발적 모집 부각하며 한국 대법원 판결 직접 반격. 일본 정부 배상에 응하지 말라. 기업 대상 설명에
3차례 열기로 했답니다. 이게 정부가 할 일일까요? 미국, 유럽, 해외 여론전도 강화. 윤경호 의원님,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이번 판결에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양국 간의 국가 간의 맺은 협약인 65년 한일 예. 청구권 협정 이거를 아무리 다음 정부라도 뒤집을 수 있느냐 예. 이런 현실적인 문제하고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예. 식민지 지배 때 이루어졌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사과, 배상, 예. 그다음에 도의적인 책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문제인데 전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뭐 불리하다고 표현한다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에 있어서는 인류 공통으로 나치 범죄에 대해서 전후 2차 대전 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전개 상황을 비교해 봐도 이건 공소시효가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법적인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 그러나 일본이 그동안에 이미 벌여왔던 논리 중에 하나가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심지어 군 위안부조차도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강변을 일본은 했어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주장을 합니다. 돈 자꾸. 때문이다, 또 자발적인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에 대한 논쟁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당시에 식민 지배 때문에 빚어졌던 강압적인 상황 그 자체가 꼭 반인륜적인 범죄였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 뭐 아전인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일본 정부가 사실 뭐 국제 여론이 자기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아마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대목에서 점점 역전이 더 벌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에게 배상에 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식민 지배라는 그 전범 자체가 부인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결국 반인륜적인 범죄를 스스로 옹호하는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겠죠. 김희태 교수님, 아베 총리가 이런 반응을 아주 공개적으로 내놓는 거는 노림수가 뭘까요? 우선 이제 아베 총리의 정치 방식이 자체의 정치적인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외교 또는 과거사 또는 뭐 전쟁이 가능하게 하는 헌법의 개정 뭐 이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매우 유력한 정치인이 그리고 큰 나라의 정치인이 태할 태도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독일을 좀 닮아라. 잘못한 과거사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그 문제에서 철저히 끝을 내고 가야 또 새로운 관계가 구축이 될 터인데 새로운 관계로 구축될 만하면 또 다시 이런 문제를 꺼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하는 것은 구축을 하고 싶어도 이게 그렇습니다. 어렵게 됩니다. 선진 자꾸만. 국가 또는 뭐 우리 이 동아시아의 중요한 그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가 처할 태도가 아니다. 좀 품격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저 반응, 우리 정부도 좀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좀 진지하게 그리고 제대로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나라박 소식 하나 추가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조선일보입니다. 날아든 맥주캔, 망가진 우승컵. 무슨 얘기일까요? 미국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 우승 보스턴 레드삭스가 했죠. 그런데 우승컵을 들고 시내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봉변을 맞았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술병에 맞았고요. 우승컵이 맥주캔 던져갖고 이렇게 파손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캔 던진 19세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승하길 바라지 않았는데 우승해서 화가 나서 그런 걸까요? 이런 일도 벌어지는군요. 자, 제가 이동을 해서 이번엔 경제 기사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군요. 매일경제 5면 기사입니다. 상장사,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상장사 이익 18%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기업을 빼면 증가율은 고작 2%다. 매일경제가 실적 발표한 93개 기업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곳이 93곳 전체 이익의 무려 61%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이 투톱을 빼면 실적이 확 줄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편중돼 있어 우리가 자칫 이런 성과를 착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네요.
일단 이 부분은 윤경호 위원께 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반도체 쏠림이라는 거죠. 예, 우리 지금 상장사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를 놓고 봐도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밖에 없다. 3분기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 한 회사가 3분기에 17조 원의 이익을 냈어요. 영업이익을 냈어요. SK하이닉스는 5조 6천억 원을 냈습니다. 두 회사 합치면 20조가 넘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상장사 그리고 전 기업을 다 넓혀봐도 이 둘이 차지하는 게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해버린다 이거죠. 그 이익 폭의 비중에서. 이걸 빼고 나면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그런데 사실 빼고 나면 제자리 걸음이다 이러는 건 굉장히 사실 위기론을 얘기할 때 전제로 삼는 겁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나마 이거라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버티는 거다. 만약에 이 두 회사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나마 이거라도 있으니까 지금 버티는 거다 이건데요. 위기론을 얘기하는 거는 항상 어찌 보면 뭐 안전장치를 미리 대비하는 거니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아까 이제 조선일보의 보도, 동아일보의 보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있습니다를 강조하는 거하고 이 두 기업을 빼고 나면 정말 우리는 속빈강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동전의 양면인 거죠. 같은 사실인데 완전히 평가가 다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바로 그런 점이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어느 얘기를 강조하느냐? 당연히 위기론을 얘기할 때는 이 둘을 빼고 나면 우리는 속빈감정입니다. 따라서 항상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구조조정해야 되고 기업은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뭐 앞으로의 비전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두 자랑스러운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귀에 더 들어오는 거는 이 둘을 빼면 나머지는 속빈강정이다. 우린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더 귀에 들어올 겁니다. 걱정 부분이 좀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재진 교수님 발언 기회 요청하셨습니다. 네, 반도체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을 지탱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그동안 반도체 조선 그리고 자동차였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문제는 반도체 시장 역시 미래 전망이 밝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D랩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반도체의 수요가 또 당분간 또 줄어들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더군다나 지금 미중 간의 문제 또 북미 간의 문제 또 북한 비핵화와 관련돼서 지금 한국 자동차 수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자동차, 현대나 기아자동차의 한 대당 영업이익률이 24만 원에서 36만 원밖에 되지 않죠. 한 대당? 한 대당. 몇 천만 원짜리인데. 근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150만 원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대수를 많이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 그건 역시 어려운데 만약에 미국에서 슈퍼 232조 무역법 발효가 된다면 관세 25%가 부과가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정부가 정책을 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혁신성장 말로 많이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성장이 없죠. 그리고 기업가들이 해외에 투자를 하는데 국내 투자 안 하죠.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또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혁신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더 가열차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난 계속 진행 중인데요. 그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이군요. 카풀 기사, 택시 알바 하고 싶어요. 수십만 명 줄 섰다. 카카오팍 카풀 기사 모집에 10만 명 지원. 쿠팡 단기 배달에 9만 명. 타다, 이 승합차 또 이 공유업체인데요. 타다 기사에 2천 명 등 신부업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업계 일손 쉽게 구해 만족, 근로자들은 시급 짭짤, 담비 같은 일자리다. 이런 반응이 나와 있다. 일자리와 관련된 지금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엔 정치권 기사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의 발언, 정치권에서 계속 지금 논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조선일보 기사 또 보겠습니다. 당정의 냉면 물타기. 이렇게 좀 지적하는 기사로 제목이 달려있네요. 입맞기 나선 원내대표, 리선권 발언 없었다, 총수들 전화로 확인. 말 바꾸는 통일장관, 비슷한 발언이 있었다. 그렇다가 말이 건너들었다. 이렇게 바뀌어요. 야당, 기업 단속 하나, 기업들 이 상황에서 누가 들었다고 하겠나,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당의 지금 여러 가지 주장과 반응인데요. 문 대통령 여기 있습니다. 리선권 교체 요구하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른바 냉면 목구멍 발언 관련해서 북한을 이렇게 요구하라라고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한번 저도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사실 확인하고 계신가요? 아니 어쨌든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어떤 상황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시기에는 국감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건네서 그때 뭐 평양 그 정상회담을 할 때 바쁜 일정 중에 이렇게 얼핏 얘기한 것이었어요. 저도 어쨌든 뭐 좀 더 정확한 거는 제가 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건네서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공식적인 보고 경로를 통해서 들으신 내용이신지 아니면 뭐 다른 공식적인 경로는 아니었고요. 자, 거기까지 하세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요. 한국당은 이 건에 대해서 하여튼 공세, 파고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여당과 청와대는 어떻게든 요거를 좀 넘겨서 좀 수습을 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거든요. 유대진 변호사. 이게 이슈화할 만한 사건인가요? 그리고 이슈화하더라도 이게 수습까지 해야 될 사건인가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물론 이게 정말로 팩트로 확정이 되고 우리 이성건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이성건 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신뢰가 되는 일은 맞겠죠. 근데 지금 남북 관계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지금 옥류관에 싸우러 갔습니까? 옥류관에 냉면 먹은 게 서로 잘해보자라고 그때 그렇죠. 차원에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든 그리고 확정이 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북한에다가 이성건 위원장을 교체하라고 하면 남북관계 그만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정쟁화 시키려는 것들은 더 큰 대의를 보고 좀 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큰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어떤 작은 사실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예, 김기태 교수님. 냉면과 관련된 이번 기사를 보면서 과거의 남북관계 기사는 제공되어진 정보를 갖고 제한되게 보도를 했는데 이번 보도를 보고 현재 남북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기사 이렇게 보고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정확한 사실관계, 그 현장에서 일어난 그런 발언을 진위를 따지는 이런 수준까지 간 것을 보면 상당히 지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그렇습니다. 선정적인 이런 보도는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좀 명쾌하게 하는 걸로 그냥 접으면 되겠고요. 다만 이런 보도 근간에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화돼 있는 것과 좀 연결해 보면 이 중에 우리가 좀 얻어들을 내용은 뭐가 있을까 하는 거 보면 이제 지금 경제 제재 하에서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좀 서로 고민하고 또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갈 때 사람들 앞에서 발언하는 것도 좀 주의하고 하는 일종의 또 좀 교훈을 얻을 것도 있는 기사라고 봅니다. 이재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보시면 사실은 이제 팩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엊그제 있었던 국감장에서 본인이 들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다가 입장이 또 바뀌셨어요. 사실 굉장히 적절치 않죠. 그때 본인이 들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름대로 공식적인 어떤 보고 채널을 통해서 확인이 됐거나 했을 텐데 입장을 바꾸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고요. 기업인들이 이번에 북한을 갈 때 본인들이 가겠습니다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가자고 해서 갔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성건을 같이 앉혔고요. 그렇다면 정부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간 거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대변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군요. 여기 있습니다. 한국당 관련 내용입니다. 김병준 비대위 시험 말라 친박의 공개 경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로 당내 불협화하면 안 돼. 친박 집 나간 사람 데려오는 게 통합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답니다. 윤경호 의원님, 한국당 과거의 문제를 놓고 지금 또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또 계파 갈등인가요? 결국 자리 싸움이죠. 지구당 위원장,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을 누구 어떤 사람 앉히느냐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비대위가 이번에 당협위원장을 물갈이를 다 하고 새로 앉혀도 다음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 그게 계속 인정이 될 거냐. 그게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 전에 합의가 되면 지금 서로 치열한 파워게임을 해서 지금부터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봄에 치러야 되는 전당대회에서 예. 다 다시 판을 엎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텐데 예. 그런 당협위원장 교체를 예. 지금 하는 거를 과연 받아들일까 그런 점에서 의문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선 과거에 항상 이 자기 사람 이러다가 참 큰일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치권도 여러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군요. 네, 며칠간 이어진 추위가 오후부터는 수그러들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 최고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